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을 보내고 드디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의 거의 모든 국가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국경을 넘나드는 일조차 모두가 발이 묶여버렸던 한 해였습니다. 남의 나라를 걱정하기조차 버거울 만큼 당장 우리나라에게 닥친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또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아진 건 별로 없지요. 당장 내 몸의 건강,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내 회사와 내 가게, 내 아이의 학교, 내 교회들을 신경 쓰다 보니 거기에다 또 미국의 대선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데 소홀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현재 여러 가지 면으로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코로나와 정치 안보 면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코로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 처음 인류에게 알려진 뒤에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의 침투를 강력하게 저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죠. 하지만 2020년 2월 21일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2월 22일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한국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2시간 만에 곧바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낼 정도로 그 이상의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루에 최고 1131명이 나오면서 많은 우려를 낳게 되었죠. 그러다가 5월 초부터는 확진세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이윽고 5월 말부터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상승해서 7월 말에는 2,000명대를 넘어 9월 30일에는 드디어 하루에 최대 9,07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평균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죠. 이렇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확산세에 이스라엘은 12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최소 2주간 동안 3차 봉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집 밖 1km 내로 이동이 제한되고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봉쇄 완료 시점까지도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봉쇄는 다시 연장된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이스라엘에서도 4건이나 발생하면서 이스라엘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같은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 입국을 할 경우에도 지정시설에서 격리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12월 20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고 약 한 주가 지난 12월 29일에는 벌써 37만 9천여 명이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상황은 전 세계에서 인구당 접종률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하루에 6만 명씩 접종을 해서 1월 말까지 200만 명에게 접종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었습니다. 6월절 전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스라엘의 보건 관계자들은 백신 접종 추진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번 3차 봉쇄가 마지막 봉쇄 조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현재 경제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구 9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에서 하루에 10,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봉쇄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었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 전 세계의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은 관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비영리 단체인 라테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빈곤층 가정의 비율은 2020년에 20.1%인 58만 2천 가구에서 29.3%인 85만 가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해 초 대유행 이후 26만 8천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외에 이스라엘은 현재 42만 2천 가구가 재정난에 처해 있으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 이후 1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일반인 중에 50.7%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졌으며 19.6%가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이런 상황은 비영리 단체 라테트가 15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빈곤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현재 부지런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00만 명을 접종 완료한다고 하니 이스라엘은 특별히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는 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외국인들의 입국이 다시 시작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지순례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은 아직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최소 1년 이상 관광객들이 찾아가지 않았고 또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관광 인프라는 거의 그 기능을 상실해 있기 때문이죠.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과 식당, 그리고 대형 버스, 관광지와 순례자들이 예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는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늘 그리웠던 이스라엘,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더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기만 해봐라. 그런 소식이 들리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로 달려가리라.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을 밟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경에 빠진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이스라엘 국회가 해산되면서 이스라엘은 올해 4차 총선을 치르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18년 12월 국회가 해산한 뒤에 약 1년 반에 걸쳐서 3번의 총선을 치루었고 마침내 2020년 5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리쿠드 당과 또 베니 간츠가 대표인 중도파 청백당이 서로 연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연합 정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합의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는 우선 1년 6개월 동안 총리직을 맡고 베니 간츠는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을 하다가 올해인 2021년 11월부터는 베니 간츠가 총리직을 이어받는 것으로 정해졌었죠. 이런 연합정부 형태는 잘만 하면 참 좋은 협력 정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는 선거 기간 동안 줄곧 날선 태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연합정부를 함께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었고 마침내 안타깝게도 이 불안은 현실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법률상 새로 구성된 정부는 100일 이내에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안 통과 시한을 미루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연립정부가 시작된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는 예산안 통과를 놓고 계속 충돌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통과 시한이었던 2020년 8월 25일까지 고작 1분을 남겨둔 채 통과 시한을 12월 23일로 미루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세워진 지 3개월도 안 돼 국가가 해산되는 것을 겨우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12월 23일이 될 때까지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는 해산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2년 사이에 4번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와 간츠는 여전히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기에 바쁘죠.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이들은 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그동안 충돌해 왔을까요? 베냐민 네타냐후의 리쿠드 당과 베니 간츠의 청백당이 연합정부 구성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했을 당시에 청백당은 연합정부를 구성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예산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었고 리쿠당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연립정부가 세워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느닷없이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방역이 시급하니까 우선 2020년에 남은 기간을 위한 예산안만 빨리 통과시키고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2021년 3월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베니 간츠와 청백당은 연합정부 협상에서의 약속을 지키라면서 강력히 반대했었고 2020년과 2021년 예산안을 동시에 통과시킴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받은 국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로 양측은 7개월 동안이나 팽팽하게 대립했었고 마침내 국회 해산에 네 번째 총선이라는 사태까지 불러오게 된 것인데 얼핏 보면 양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 정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 통과 문제 이면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욱 복잡한 정치적 계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11월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베니 간츠에게 그 권한을 이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네타냐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정 협상에서의 약속을 깨고 2020년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2021년 예산안을 올해 3월에 통과시키자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 주장을 베냐민 네타냐후가 베니 간츠에게 총리직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네타냐후의 노림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2020년 예산안만을 우선 통과시킨 다음 정작 2021년 3월이 되면 2021년 예산안 통과를 반대함으로써 또다시 국회를 해산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작년 12월처럼 리쿠드 당과 청백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가 해산되었던 것처럼 3월에도 베냐민 네타냐후의 리쿠드 당이 2021년 예산안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회는 당연히 해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베냐민 네타냐후는 또다시 임시정부의 총리로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새로운 선거를 준비한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베냐민 네타냐후는 베니 간츠에게 약속했던 총리직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니 간츠의 청백당이 베냐민 네타냐후 쪽과 연정 협상을 할 때 그렇게도 2020년, 2021년 2년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해 왔던 것은 말로는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 속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다른 꼼수를 부리지 못하고 애당초 약속한 대로 올해 11월에 반드시 베냐민 네타냐후 쪽에서 총리직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단단히 못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총리직이라는 권력을 둘러싼 베니 간츠와 베냐민 네타냐후의 이속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국회 해산과 선거를 밥 먹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네타냐후나 베니 간츠나 두 사람 모두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번 3월 또다시 치러지게 될 선거에 드는 비용은 자그마치 1억 5,5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3월에 치러질 네 번째 총선에서 새로운 연립정부가 곧바로 탄생한다는 보장이 또 있을까요? 물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5번째, 6번째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무능력함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 정치적 혼란에 지쳐 있고 선거와 투표에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국에서 베냐민 네타냐후의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수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관저로 몰려와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예루살렘의 주요 거리에서 시위자들의 행진이 끝없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테러 공격 또한 멈추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서안지구 북쪽 정착촌에 한 유대인 여성이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고, 또 얼마 뒤에는 36살의 팔레스타인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1일에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성전산 라이언 게이트에서 17살 팔레스타인 청년이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는 테러를 일으키다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가자지구에서 로켓 2발이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발사되었는데요. 이스라엘 군은 아이언돔이 이 로켓들을 공중에서 격추했고,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제조시설, 지하 인프라, 그리고 군사기지 등 세 지점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두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희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새해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역시 이제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다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그동안 끊어졌던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제가 갔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호텔 로비에 순례객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복잡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녹이 쓸고 부서졌을지 모르는 갈릴리 호수의 배가 다시 튼튼하게 수리되어서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순례객들을 태우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다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제발 올해 내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왔겠지만 새해에는 더욱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정치적 욕심과 권력만을 내세워서 이전 투구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예수야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경제가 엉망인데 이들의 삶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예수야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도 안 되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온갖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